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이 인도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오겠죠.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나중에 전례할 때. 그렇지 않을까? 자기네 문화 개념으로 넘어오니까 갖고 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야.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 땡땡이 중에 시조라고 하는 그 대안 스님. 대안 스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자장률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장률사. 이분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신라불교의 어떤 기본을 다 갖췄던 분인데, 저분이 이제 말년에 김춘추계하고 충돌해요. 김춘추계하고 누가 이겼겠어요? 김춘추가 이겼겠지. 잘 보고 충돌해야 돼.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 못했을 거야. 그쪽은 부딪혀서는 안 되는 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안 해줬어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몽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슬람의 재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호라즘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제국이 있었어. 지금 터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동네 쪽에. 그러니까 오스만 트루크 쪽 있는 쪽, 유럽 가기 전에 그 호라즘 왕국이 있고, 그거 굉장히 대단해요. 그 당시 40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왕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왕조가 아니야. 크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막 뜨고 있는 상황이지. 그때 징기스칸하고 만난 거지. 그래서 징기스칸이 좋게 얘기했거든. 근데 징기스칸은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호라즘은 완전히 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 호라즘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지정신 아닌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몽고 사신을 수염을 깎고 이제 모독한 거지. 징기스칸이 이제 좀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나왔거든. 근데 그걸 했지. 결과는 끝났지. 그냥 끝이 아니고, 징기스칸이 그 당시에 빡쳐가지고, 시대 말로 빡쳐서 저거를 생명 자체를 놔두면 안 된다. 저쪽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여라. 뭐 항복이고 지랄이고 없고 그냥 싹.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야, 저 때는 징기스칸하고 부딪히면 안 돼.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몽고도 별 볼 일 없을 때 있어요. 뭐 북원 이런 때는 그게 결국 나중에 청나라한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쪽도 못 써요.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러니까 몽골에도 그 상황 잘 봐야지. 뭐 징기스칸 밑에 뭐 네 명의 장군인가 있어요. 그 수부타인가,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어. 야, 이거 뭐 전신급, 거의 전쟁의 신급이야.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밑에서 막 뛰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도 처음에는 했겠지만, 리더니까, 전체 리더니까, 판단자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지. 그때 호라즘이 그냥 좋게 좋게 했으면 자기네들도 잘 이렇게 번성하는 왕조가 됐을 건데, 끝났지. 그리고 자장률사도 김춘추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천안매부라고 해야 되죠. 천안매부. 김춘추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김유신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얘네가 결국 이기고 왕조를 갈아엎고 중대 신라를 이제 얘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장률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밀리가지고 저기 하슬라, 지금 저 평창 오대산 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가서 강릉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장률사가 마지막에 정암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장률사가 경주 쪽에서 날아간 거죠.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 공백을 타고 이제
하이에나들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지. 하이에나가. 그렇게 해서 그 하이에나 중에 이제 짱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의상과 온유입니다. 온유. 이 사람은 인사이더,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 의 대표. 근데 아웃사이더가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해공, 해숙, 대안, 그 다음에 여기 낭지, 여기 울산에 영축사 더 관련된 그 낭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웃사이더 그룹들, 뭐 민중불교나 어쩌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신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신분이 떨어지면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고 신분이, 그러니까 혈통이 어느 정도 못 받쳐주면, 이 혈통이 못 받쳐주면 아예 상대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을 자꾸 네팔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몽골리안 아니냐,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하고 같은 이런 몽골리안 계통 아니냐. 실제로 네팔에 가보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안 씻으면 몽골 사람하고 똑같아. 네팔 사람하고 똑같아. 거의 구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실제로 부처님의 가계를 보면 남방에서, 그 인도 남쪽에서 왕위 다툼 과정에서 밀려서 위로 올라간 세력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만약에 이런 황인이었으면 그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이 만나주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현대적 생각이에요. 현대적 생각.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만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는 신분계급제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건 귀족제하고 달라요. 귀족제는 완전 혈통제고, 이거는 사실 신분에 의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신분이 바뀔 수도 있거든. 평민까지는. 쌍놈은 방법이 없고, 평민부터는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근세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규정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게 근세, 중세 이런 개념들이 서구적인 역사 분석, 역사 인식론을 동아시아에 대비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유도리에, 신분의 유도리가 있는 거죠.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별 볼 일 없다가 제로 올라가서 나라 망쳐먹은 게 민비 아니에요. 민씨 일가. 가장 우리 역사에서 가까운 걸로 보면. 흥선대원군이 낚인 사람이지. 쟤네는 집안이 그지 같으니까 조용히 잘 살 거야. 이랬더니 집안이 그지 같은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먹고 다 장악하려고 했대잖아. 그래 조선이 넘어가는 거잖아.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이 신분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쌍놈인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럼 양반이 만나줄 것 같아? 안 만나. 만나는 대상 자체가 안 돼. 만나는 대상 자체가 안 돼. 평민인데도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만나줄 것 같아? 안 만나. 안 만나.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인도는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더 심해. 더 심해. 아마 우리도 고려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분에서 그 신분, 자기가 태어난 그런 혈통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불교예요. 불교가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반 평민이라도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막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면 왕후장상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나홍스님 같은 경우 거의 평민 출신이에요. 신도는 저거 거의 천미급입니다. 그 사람이 매골승이라 하거든. 그 사람들 묻어주는
죽은 사람 묻어주는, 요즘으로 장의사. 근데 지금은 장의사가 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시체 만지고 이런 사람 다 떨어지게 봐요. 아니 예전 인식에서는, 지금은 뭐 그걸 뭐 그렇게까지 말할 계제 자체가 아닌데,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닌데 예전에는 다 꺼려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교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작동할 수 있었던, 동아시아에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과 혈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던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통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 시대만 해도 골품제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건 출가해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양반 육도품이잖아요. 육도품이고, 요거는 내가 보기엔 더 안 되는 것 같아. 제대로 육도품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진골, 성골이 있고, 성골이 최고고, 성골이 뭔지 잘 몰라요. 성골이 진평한계가 성골이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골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성골, 진골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뭐 얘기해봐야 복잡해. 여러분이 굳이 알아두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성골이라고 하는 게 최고 등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진골이야. 진짜 뼈. 성스러운 뼈, 진짜 뼈. 그리고 골품제가 골제하고 품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골과 품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재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재벌 일가고, 여기는 사장단. 재벌 사장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에서 회장이 하려면 이쪽에 들어야 되는 거고, 성골, 진골에 들어야 되는 거고, 사장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뭐 셀러리맨의 신하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워낙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지만 현대 회장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왜? 그 양반은 여기잖아. 성골, 진골만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건 당신 아들들이 해야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3대로 내려가서 이쪽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갈리는 거야. 여기서 능력이 있으면 이리로 넘어가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디 아래 것들이.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두품이 요 중에는 사장단까지 거의 될 수 있는 급이라고 보시면 돼. 보통 뭐 일반 셀러리맨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건 대단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회장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장은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어서 내가 회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왕족이고, 이쪽은 능력으로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쪽은 품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 양반은 진골. 근데 자장 스님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내가 처음으로 밝혔거든. 자장 스님이 밀려나긴 밀려났는데 완전히 안 밀렸어. 자장 세력들이 뭘 잡고 있었냐면 황룡사를 안 뺏겼어. 이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이겼으면 당연히 황룡사도 당신 세력으로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했어.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면 대외적으로 너무 바빴지.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 이 양반이 떠나고 공백상태가 됐는데도 의상대사가 어디로 가냐면 황룡사로 못 들어가고 부석사로 가는 거예요. 의상은 왜 부석사로 갔을까? 이게 굉장한 화두라고 보시면 돼.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상대사는 부석사 그거 아니에요? 야, 당연히 이 진골 출신에다가 이게 화엄종이 그렇게 대단한 거면 아니 수도 안에 황룡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 뜨고 이러면 대단하고 이러면 뭐 큰절이나 조계사나 봉헌사나 이런 데 하지 맨날 이렇게 찌리하게 있겠어. 그게 내가 찌리하니까 찌리하게 있는 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해. 그러면 그래도 딴 사람들이 안 받아줄 수 있지. 너무 세면 모셔가겠지. 너무 세면 압도적 강자 이렇게 나오면 모셔가겠지. 그래서 부속사는 진짜 총골짜기예요. 거지 같은 데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고려시대 건물이 남아있잖아. 고려시대 건물 남아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부석사에 있지. 그 옆에 이제 안동 봉정사에도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봉정사 대웅전은 뭐 고려시대 것까지는 아니에요. 고려시대 건물이 지금 5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에 5개. 그게 이제 영주 부석사,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부석사의 조사전. 부석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봉정사의 극락전, 그건 원래는 대장전, 그 경전 보관하던 데거든요. 경판 보관하던 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이고,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강릉의 객사문, 객사문은 나가서 뒤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객사라고 하는 거는 국립여관, 객사야. 그래서 객들이 묵는 집. 그게 전체가 남은 게 아니고 문짝만. 그래서 객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개가 지금 남한에 남아있고 북한에 2개가 남아있는데 부속사 쪽에 봉정사까지 치면 3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산사로 해서 다 유네스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문화재를 남기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계속 고쳐 쓰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고려시대 거니까 이걸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없다니까. 최근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광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못 들어갔다. 왜? 건물들을 다 이동시킨 거예요. 스님들이. 왜? 이걸 가람 규모를 새롭게 하려고. 해인사도 손을 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부속사 왜 됐느냐? 계속 질의한 거야. 그 동네 촌동네거든. 가보면.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조금씩 말라가면서 있는 거지. 그래서 2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력도 없었고 출중한 스님도 없었던 거야. 스님이라도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경제력은 떨어져도 사람들을 쫙 땡겨가지고 새로 불사를 할 수 있거든. 아무것도 안 된 거지.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박이 난 거지. 지금은 문화재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최근에 생긴 인식들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총골짜기까지 갔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부석사가 총골짜기로 가는 바람에 화엄종의 종찰이 부석사라고 하는데 해인사가 더 중요한 줄 아니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인사, 그 다음에 저 구례 화엄사, 범어사 이런 절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골짜기로 들어가서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종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종단의 시작을 어디 울릉도 이런 데서 시작해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크는 데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지부가 나가가지고 지부가 더 커진 거야. 본부보다 지부가 더 커진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한 게 이 의상계가 의상 스님이 쉽게 말해서 황룡사를 장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황룡사를 방어했었던 게 자장계가 방어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김추추나 김유신이 그걸 관여할 수가 없었던 거는 대외적으로 너무 복잡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다 손을 볼 정도의 그게 안 돌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장이 한 명이 없어지니까 요 밑에서 이제 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